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 윤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 기자입니다. 네,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공포감이 높아지고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국제 유가도 급락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 충격으로 인해서 지난 3월 9일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어요. 6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이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10.1%인 4.62달러가 하락을 해서 굉장하죠. 예. 41.28달러에 거래를 마쳤어요. 10.1%의 하락폭은 2014년 11월 28일 이후 최대 1일 낙폭이었고요. 2016년 8월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때보다 더 떨어졌죠. 9일에는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24.6%인 10.15달러가 떨어진 3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루 낙폭 기준은 어마무시합니다. 예. 걸프전 당시 1991년 이후 최대폭이라고 해요. 이거 이제 선물 거래하거나 이걸로 이제 뭐 딜링하신 분들은 거의 패닉에 빠졌겠어요, 진짜. 그렇죠. 이게 야, 거의 24%가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거는 엄청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정말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 독일, 영국 증시 등 모두 급락을 했어요. 3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9%, 코스닥은 4.38%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양반이었습니다. 네, 정말. 미국과 유럽 증시를 보면은 미국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7%대 하락을 음. 했고요. 영국, 독일, 프랑스 지수는 다 7%대, 8%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한 상황인데 왜 국제 유가까지 하락을 했을까요? 우선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 합의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이들 산유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 우리 원유 생산을 좀 줄이자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서 합의에 실패를 했던 건데요. 러시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감산을 해도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이 계속 이제 그 음. 에너지를 그 기름을 생산을 할 거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사실 미국의 셰일가스 기업들은 다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을 줄이자 말자 이렇게 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긴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는 어차피 우리가 줄여도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감산 합의를 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가 생산량을 이렇게 감축을 하면은 미국 셰일가스들이 점유율만 더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셰일가스에 대한 생산 단가가 한 네, 배럴당 40달러 정도 유지가 돼야지 그래도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네, 아예 그냥 그 밑으로 쳐버리면은 얘네들 네, 그냥 다 고사시켜 버리겠다. 네, 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이런 입장이고 중동은 아무래도 그래도 좀 감축을 하자 이런 입장이다가 이게 논의가 불발이 되자 지금 약간 치킨 게임 싸움으로 번지고 있기는 해요. 그럼 국제 유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격 하락은 사실 대부분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따릅니다. 공급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은 폭락을 하게 음. 되죠. 원유는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두 가지 악재가 다 겹쳤어요. 지난 몇 년 전부터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이기는 했습니다. 사실 국제 유가는 2010년 초반에 1배럴당 100달러가 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운전만 해도 죄 짓는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예. 진짜 유가가 높아가지고 다들 이제 에너지 아껴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2014년에 배럴당 40에서 5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그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석유 산유국들이 감축 논의를 합의를 했었고 그래서 2018년에 잠깐 70달러까지 회복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하락을 했죠.
이제 14년에 그렇게 국제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사실 중동 국가들은 쌓아둔 돈이 있었고 또 원유 생산 비용이 워낙 이쪽 국가들은 낮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등의 국가들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해당 국가 경제가 많이 휘청거렸고 베네수엘라는 아직도 어렵죠. 그쵸. 그 경제가 아작이 나는 걸 넘어서 이제 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졌으니까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이란, 이라크 등은 1배럴의 원유를 생산을 하는데 10달러가 되지가 않는데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약 1배럴을 생산하는데 2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고 베네수엘라는 20달러 후반대라고 음, 합니다. 이 때문에 저유가로 인해서 베네수엘라가 훨씬 더 어려웠던 거고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원자재 중 하나가 사실 원유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한때 고유가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이제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석유가 고갈이 되면 가격이 엄청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예전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이게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원유 수요가 감소를 했기 음, 때문이에요. 미국의 셰일가스가 이제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석유 사용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 사용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예전과 같은 고유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거죠. 2014년이 지나면서 이제 산유국들은 그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2017년 1월에 원유 생산을 줄였었고요.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논의는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항상 뭐 감산에 합의하니 많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도 출렁이기는 했었어요. 각 국가마다 원유 수출 의존도도 다 다르고 생산 비용도 다르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좀 다툼이 있긴 있었던 거죠.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뭐 변동성이 큰 거겠죠. 그렇죠. 그 특히 또 이런 원유 같은 원자재가 보면 널뛰죠 가격이 진짜. 네, 뭐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음, 하락을 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진 않는데 이번과 같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 세계 금융시장에도 충격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안 그래도 경기 이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코로나19 사태도 겹쳤고 거기다 국채 유가까지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었던 거죠. 이렇게 특정 지수가 급락을 할 때는 파생 상품이 위험하다는 거는 우리 계속 이제 좀 알아왔었잖아요. 이번에도 원유 DLS 상품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DLS 상품 구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특정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이나 원금 소실이 결정이 되는 건데요. 상품을 만들 때 특정 지수나 특정 자산의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범위를 넘으면 손실은 급잡을 수 없게 이렇게 커지게 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팔 때 손실 절대 날 리가 없어요. 어떻게 지수가 50% 이상 떨어집니까? 네, 그랬는데 실제로 되면서 네, 원금을 또 많이 잃으셨죠 또.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원유 가격도 예상치 못했던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24%가 떨어질 거를 어느 누가 예상을 저는 한 했겠어요. 70달러 때 원유 ETF를 한번 사볼까 생각까지 했어요. 네, 샀으면 이제 완전 큰일 똥손 될 났죠. 뻔했죠. 예. 네.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DLS 관련된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한국 예탈 결제원에 따르면 원유 DLS 상품 중 원금 손실 구간이 배럴당 36에서 37달러인 상품들이 있다고 해요. 3월 9일 기준으로 국제 유가 가격이 31달러.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제 이 상품들에 가입을 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이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그에 네. 따라서 이제 굴이나 다른 원자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여파가 미쳐질 수가 없고 그러면 거기에 연동돼서 움직인 DLS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제 은행 욕먹게 되고 그 은행 욕먹게 되면은 대출을 잘 안 주려고 하고 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지니까 힘들어진 기업도 늘어나게 되고 그에 네. 따라서 또 사람을 줄이려고 하게 되고 사람이 줄면은 또 내 월급이 줄어들게 되고 네. 그러면 내가 이게 소비 시장에서 쓰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는 다시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네. 보통 위기가 이렇게 파생 상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이렇게 그렇죠. 연쇄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예전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도 처음 시작은 파생 상품이었지만 예.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졌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 전과 다르게 파생 상품을 또 많이 판매를 했고요. 잔액도 꽤 있어요. 네. 게다가 은행들이 이제 몸집 불리는 과정에 있어서 예대 마진 너무나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이게 오히려 또 보면 이게 땔감을 더 쌓아놓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금융주들이.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하락 이유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은 사실 좀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